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확실히 일본 정부가 그 세계를 보는 눈이 그 한국 정부보다는 더 뛰어나네요. 그렇죠? 한국 정부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뭐 일본이 잘난 놈들인가?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음,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못나 소리야. 그 사회주의니 뭐 자유주의니 뭐 친미니 반미니 친일이니 반일이니 산업화니 민주화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걸 그렇게 구분해 가면서 역사의 본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별 시덥지 않은 그 현상적인 진영 논리를 갖고 자기 눈을 스스로 막아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게 분단의 모순이지 뭐. 어? 냉전에 너무 빠져갖고 세상을 이렇게 좀 넓게 보지 못하는 그 정부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못난 거지 뭐. 지금 수출 러시아를 견제할 시간인가요? 큰일 나고 이거 아니에요. 어? 물밑 작업이라도 러시아는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원 중심의 이제 시대로 바뀌어가니까 시대를 읽을 줄 안다면 중국은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절이 그래요. 네. 근데 아주 이 한국 정부는 이게 완전히 벙어리가 돼버렸지 뭐.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이게 그 근대화가 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사회주의니 자유주의니 뭐 친미 반미 친일 반일 지금 산업화 민주화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모두 이 원흉이 근대화에 있기 때문에 이 근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뭔가 이 세상을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식민주의 원흉도 근대화예요. 근대화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고 정의도 하지 않으면서 개념상 그 하위 개념인 식민주의를 갖고 자꾸 뭐라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논의의 진전이 없는 거죠. 그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근대화 그러면 꼭그 저기 기독교인들한테 그 이스라엘 얘기할 때처럼 답답하단 말이야. 이를테면 그냥 뭐 이스라엘이면 그냥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신화적인 존재로 자꾸 파악하고 있다고. 근대화 그냥 보통 근대화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근대화가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식민지를 만들어낸 게 근대화잖아요. 그래놓고 식민지는 욕하고 근대화는 욕을 안 해. 그러니까 논의의 진전이 없죠. 그러니까 세계관도 자꾸 협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19세기 말에 나타났잖아요. 근대라고 하는 단어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근대적으로 만들자. 이거는 19세기 말에 나타난 앞선 현실에 맞추자 이거예요. 그 영어로 이제 moderation이잖아. moderation. 맞추자 이거지. 예. 앞선 현실에 맞추자. 앞선 현실이 뭐야 그러면? 예? 서구잖아요, 서구. 그러니까 서구에 맞추라 그 뜻이에요. 근대화 딴 게 아니에요. 서구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고대에도 로마의 현실을 옹호하면서 식민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근대가 바로 로마였잖아. 식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응? 이 근대를 따라오라는 게 식민주의가 하나의 그 예시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식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대를 추정하는 하나의 근대를 하나의 추정 모델로 삼자. 이런 심리적인 자세죠. 문제는 그 근대라고 하는 거를 누가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지배층이 소유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서구의 지배층을 따르자라고 하시는 게 근대화라는 거라고 딴 게 아니라. 그럼 근대화가 진짜 본질이 뭐냐고. 응? 평생을 민주주의와 자유를 사랑했고 근대를 사랑했던 벤자민 꽁스탕의 말을 들어보자고요. 뭐 기술의 발전이니 산업이니 하는 거는 고대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항상 현실에 맞춰서 발전해 나왔어요. 근대에도 이런 말을 하죠. 기술이 발전이니 산업 발전이니 중세 때도 그런 말 했어요. 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근대가 과거보다 발전되었다니 뭐니 뭐 이런 말들이 있어. 근대 사람들이 행복한가? 고대 사람들이 행복했나? 이런 논쟁 같은 거 1600년대에 다 있었다고요. 이게 이런 17세기 스타일의 신구 논쟁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근대 들어서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벤자민 꽁스탕의 말을 들어보자고요. 꽁스탕한테 근대화라고 하는 건 개인의 쾌락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 대다수가 현실을 즐기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현실에 가장 앞선 거니까. 그래서 그게 안전하고 좋은 삶이냐? 이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인 것만 다르죠, 이거죠. 근대인의 사생활은 독립적이지만 가장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주권자다.
개인의 주권은 항상 정지되어 있다. 이게 근대예요. 그래서 근대인들이 주권 행사한다는 건 개뻥이라는 소리지. 어? 이미 좀 민주주의 민주공화정 처음 나올 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개인의 주권은 없다는 거잖아. 사적인 주권만 있지 공적 주권은 없다고. 고대하고 중세 때는요, 개인이 사회적인 권력을 공유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불렀다. 근대인은 사적인 쾌락을 통해 안전을 누린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대인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사회권이라든가 사회정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회적 자유 없는 개인적인 자유라고 하는 게 결국 쾌락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한 사례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난 2년, 3년 코비드 안전을 들이대잖아요. 그럼 무조건 개인의 자유마저 포기해버리는 게 근대인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안전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안전 이데올로기만 들이대면 개인의 자유도 다 포기해버리는 게 근대인이다 이거죠. 19세기 이래. 그러니까 근대의 그 악마적인 엘리트들이 안전 이데올로기를 100년 넘게 우리들한테 강제해온 거예요. 안전하게만 해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개인의 자유를 없애버리겠다 이거지. 한국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서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주권이 없다. 단지 쾌락만 있다. 이것이 근대화다 이거다 이거죠. 뭐 자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근대화라는 게 이제 19세기 말에 나타났잖아요. 앞선 현실에 나의 삶을 맞추어 보자. 이게 근대화라고. 그 앞선 현실은 당연히 당시 그 서구하고 영국의 자유경제 개념이었죠. 그러나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자유를 실현할 조건, 재산, 능력을 가진 자에게만 부여된 것이 자유다 이거야. 그럼 이 자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이 엘리트죠. 얘네들이 실제적인 주권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철학이다 이거죠. 그리고 소수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뭐 근대화가 좋은 것처럼 뭐 마르크스며 뭐 케인 저기 하이에크며 극좌 극우 모두 식민주의도 은근히 지지한다고 얘네들이. 우리는 모두 지식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속아 넘어가는데요. 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지식인들 거의 대다수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에요.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16세기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고. 식민주의가 반인류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서구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 알고 있어. 근데 뒤로는 식민주의를 계속 넓혀갔다고. 누구 때문이야? 식민 관리자들의 극우 꼴통들도 문제지만 이게 극좌 꼴통들도 문제예요. 에드먼드 버크처럼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이게. 인도를 존중하고 뭐 식민을 부드럽게 하자는 거잖아. 왜 인도의 전통을 부숴버리냐. 왜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신사적으로 행동하니. 그러지 마라. 좀 식민을 하려면 좀 부드럽게 하라 이거야. 이런 놈들이 더 문제예요. 식민을 하지 말아야지 뭘 부드럽게 해. 부드럽게 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놈들한테 자꾸 속는다니까. 차라리 아담 스미스가 차라리 낫지. 그 효율성 없으니까 하지 마라 식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에드먼드 버크가 저 영국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등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대영 제국은 그래도 되게 착한 식민주의자, 제국주의자였다. 이런 홍보를 더해주고 식민주의를 지지하게 만든다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안의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겉으로만 착한 척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간접적이지만 아주 직접적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들이. 식민주의자들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정치하고 경제는 서로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를 근대화하면 경제가 근대화되고 경제를 근대화하면 정치가 근대화된다고 개뻥을 쳤다 이 말이에요. 이 뻥은 어디서 나오냐면 식민제국이
식민지의 정치를 먼저 장악하면 나중에 경제를 먹을 수 있고 경제를 먼저 장악하면 나중에 정치를 함께 먹으려고 했던 음흉한 개소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대에서도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는 달랐어요. 경제 체제는 독재 체제고 정치 체제는 방임 체제였다고요. 에? 사회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야. 경제가 정치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에드먼드 버크도 그렇고 모두 정치체와 경제체제는 서로 동일한 본질을 가진 것처럼 혼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현실에 부딪혀보면 굉장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야. 논지를 전개하는데 모순에 빠지고. 이게 마르크스도 똑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이 말이야. 정치와 경제는 체제의 본질상 다른 거예요. 그걸 서로 같게 만들려고 했던 그 여러 이론들이 있어. 한국에서도 뭐 대중경제론이 뭐 이런 거 있어. 엉터리. 그리고 또 두 번째, 영국의 관리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갖고 말하는 게 인도를 근대화 시킨 거는 통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게 영국의 공헌이다. 인도 식민사학계도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거든. 이것도 음흉한 개소리죠. 영국은 통일체제가 아니라 연방체제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신성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갔지만 신성 로마 제국도 느슨한 연방제도였다고. 인도도 그랬어요. 인도의 각 지방에는 국가체제하고 주권이 있었고 이것이 느슨하게 서로 연방체제로 이어가고 있었다고. 뭐 통일, 무굴 제국이 뭐 크게 통일함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가 똑같이 뭐 크게 통일도 했다가 분열도 했다가 그랬던 거예요. 예? 걷다 대고 무슨 뭐 통일되어야만 잘 된다 뭐 이런 그건 역사를 전혀 모르는 봉사의 자세라 이 말이야. 인도의 경제권은 말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부터 서구가 무척 탐내던 그 교역 대상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어도 상인들이 무지하게 찾아왔다고 인도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유무역도 지향을 했어요. 자유무역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뭘 영국이 홀로 자유무역 한 것처럼 그래 뻥을 치고 있냐고. 18세기까지만 해도 인도는 부유한 무굴 제국이라고 그런 평가까지 받았다고. 인도가 잘 살았다고요. 세계 GDP의 22.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무굴 제국이 분열하던 그 시기에 쳐들어온 게 영국이었고 인도가 독자적으로 통일하지 못하도록 분열을 마구마구 시킨 다음에 나중에 식민체제를 통해서 통합시킨 게 통일시킨 거야 그게. 응? 통일시킨 다음에 다시 분열 정책을 취했으니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이게 인도의 통일 근대화야. 도대체 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냔 말이야. 예? 통일과 연방체제라고 하는 통일체제라든가 연방체제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 맞추어서 정치를 운영하는 그냥 뉘앙스 문제예요. 정책의 문제이지 무슨 뭐 지상 과제 목표가 아니라고 이런 게. 이런 걸 두고 뭐 통일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개소리냐고 이게 한 방에 그 나라 먹겠다는 소리야. 이게 적벽대전 같은 소리라고요. 사춘기 아이가 아니라면 이거 다른 목적을 가진 권력이 위선 부리는 거야. 인도를 통일시켰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개소리라고요. 이게 통일적으로 식민 정책을 취해서 쪽쪽 빨아먹었다 그 소리잖아 이게. 에드먼드 버클 같은 사람은 고민이라도 했지. 식민주의자들은 고민도 안 해요. 끝없이 정경유착하고 통일 논리를 주장한다고. 다시 반복한데 인도의 역사는 자유경제 체제였고요. 정치적으로 통일된 적도 있었지만 주로 연대하는 역사를 갖고 있었다고. 이 역사를 지워버린 것이 다시 말해서 근대 이전에는 시장 경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하이에크 같은 뭐 경제 무지렁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프리카와 인도에는 역사가 없다고 말하는 영국 관리들이나 하는 말이고, 마르크스 같은 멍청이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거죠. 과거와 미래를 딱 끊어가고 근대가 딱 독자적인 양,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런 거였잖아요. 이 대표적인 자세잖아. 근대인의 자세가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리고 엄마의 좋은 면은 다 뽑아가려고 그러고 모델화시키고 과거와 단절시켜버리고 동시에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철학이 바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유럽, 서구, 동양, 아프리카, 아시아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편견만 자꾸 가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반복하지만은 서구식, 즉 영국식 근대화는요, 자유주의를 통해서 타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자기네들은 자유주의 안 했어요. 현상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하고 보였지. 타국의 대상으로. 또 정치와 경제를 이념적으로 짝을 맞추려고 그랬어. 이게 정치를 장악한 권력이 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소리거나 거꾸로 경제를 장악한 권력이 정치를 장악하려는 다보스 포럼 같은 음흉한 개소리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통일하자는 소리도 해당 권력의 독재를 확대하자는 소리야. 다른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은 놈들이 식민지 근대론자라고 하는 놈들이라고. 이 근대병에 걸린 이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근대병이 걸린 놈들이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마음대로 정해놓고 선진국, 후진국 구별하고, 선진국이 후진국을 식민화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네들이 마치 제국의 통치 관리인 듯이 미친 소리를 내질러 왔다고. 그 말이 좋은 소리라고 계속 듣고 살았어. 좌파나 우파나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극우 꼴통 식민 근대론자가 마르크스인데 참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인도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인도를 근대화 시켰으니까 이거 좋은 일이다 이거야. 이게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근본부터 착취를 해버렸다. 인도의 수공업 체제가 완전 파괴됐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미친놈이죠. 예? 세계 GDP의 22.5%를 생산하는 인도를 세계 GDP의 4%로 떨어뜨린 영국의 제국주의가 좋은 일이야? 그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딱 맞으니까 좋은 일이야? 이게 병자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라고 하는 놈은. 이 마르크스 정신병이 도를 넘는다고요. 응? 자기 인도에 관한 자기 글에서 인도가 영국의 생산력만 높여줬다고 스스로 썼어. 그래 놓고 좋은 일이래. 영국만 잘 살게 했다 해놓고 그래도 인도한테는 좋은 일이다. 미친놈이냐 아니냐고 이놈이. 예? 왜 그런 줄 알아? 인도는 끝없이 가난해졌다. 그럼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좋지 않느냐 이거야. 거지처럼 살아도 근대화만 되면 좋다는 거야. 이게 마르크스 생각이었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한테 크게 욕을 먹죠. 마르크스가 비인간적이라는 건 뭐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나중에 또 인도에 관한 또 논문에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썼냐면, 자본가와 대적할 노동자가 많아지려면 수공업 인도인들이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킬 이랬다. 응? 미친놈이죠. 응? 정말 에드워드 사이드가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게 문제는 뭐 마르크스의 비인간성이 아니고요. 그 인성이 아니라 그 비과학성이 있다고. 이성적이지 못해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놈은 말이에요. 프로이트처럼 시대의 강대국인 영국에 철저하게 사대했어. 만사를 영국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그 미국을 찬양하면서 논지를 이끄는 놈들 있잖아요. 그 사대주의자들. 미국이 저지른 범죄가 마치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그런 주류 역사인 듯이 썰을 풀어대잖아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랑 똑같은 거. 이게 마르크스의 역사인식이었다고. 시몬드 베이가 말한 그대로예요. 강자한테 빌붙어서 강자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그 현실을 강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과 그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린다 이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실증주의하고 역사적 유물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강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강자의 말만 들으면 현실도 그렇게 보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나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학자 나브레이가 딱 2명밖에 없어요. 실증주의자하고요. 역사적 유물론자예요. 이 두 놈들은 똑같아요. 나는 과학적이다. 과학자가 나는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자칭한다고 믿어줘야 돼? 이놈들이 식민주의를 지지한다 말이야. 응? 그렇게 문명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1769년에서 1770년 인도에 들어가서 한지 좀 보자고 모종 파종도 못해갖고 기근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그랬잖아. 세상에 300만 파운드나 되는 돈을 모아갖고 그 비옥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는데 쫄딱 망해버렸다 이거야. 그래놓고 나서 동인도 회사는 영국한테 손을 내밀어? 의회 사람들 그 돈 메꿔주지 마. 동인도 회사는 말이야 농업 경영을 할 줄 몰라. 뭐 지들도 알던데? 이렇게 국보론에다가 써놨어요. 그때가 영업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응? 현장에서 농사 이익을 낼 줄도 모르는 것들이 식민 경영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인도에 들어가서 인도의 농업을 죄다 망쳐버렸어. 1770년에 벵갈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이놈들 때문에. 응? 1899년까지 120년 동안 31차례나 기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47년 인도가 해방하기 4년 전 1943년에서 기근이 유발돼서 200만 명이 죽었잖아. 영국 지배 기간 동안 200년 동안 8,5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더 웃기는 건 뭔 줄 아세요? 영국이 1757년이죠. 1757년 이전에 인도에는 기근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떠난 1947년 인도 해방 독립 이후 지금까지 기근이 없어요. 영국 놈들 거기서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잘했다는 거죠. 그죠? 참 웃기는 놈들이죠. 영국의 그 식민지 이전 인도는 말이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하고 교류하고 저 멀리 저 중동하고도 교류를 했다고. 그래서 건실한 경제를 이끌고 있었어요. 18세기 동안 영국의 동인도 회사하고도 교류를 했죠. 교류하면서 이거 기술도 좀 더 새로운 걸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술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고 무굴 제국의 황제가 인도도 기술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18세기에 다 그러고 있었어요. 18세기 세기는 원래가 기술 발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업 하던 사람들에 의해 갖고 여기저기 다 기술이 다 퍼져나가고 있던 그 시절이야. 조선에서도 정조임금이 이거 기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원래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사정이 이럴진데 마르크스 이 미친놈은 식민을 해서라도 빨리 근대화하라고 역사의 단죄를 확 시켜버린다 말이지. 이렇게 무모했던 놈이다 그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떠들어댔던 그 사회혁명이란 게 이른바 봉건제에서 자유정, 민주정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한테 그런 정치 체제를 심어준 적도 없고 정책을 실현한 적도 없고 오로지 봉건제보다 더 봉건적으로 인도를 통치했어요. 어디다가 근대화를 가르쳐줬다는 거야 인도한테. 아마르티아 센이 그러잖아요. 영국 지들 나라에서 좋다는 민주주의는 왜 인도에서 실행하지 않았냐? 영국이 인도에서 떠난 다음부터 인도가 사회혁명을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실행했고 언론의 자유를 줬고 인권도 다 인도가 떠나고 나서 해방 이후에 인도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해방 이후에도 영국의 뭐 절대적인 지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해도 다 보잘것없는 민주주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는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마르티아 센 같은 지식인이 인도에 살아있는 한 인도에 맞는 근대화가 언제 다시 뭐 살아나겠죠. 물론 이제 역사를 가정하기는 어려워요. 해방 식민지가 독자적인 근대화를 수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해 나갈지 어떨지 이건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독자적인 근대화를 이루려고 시도했던 아프리카 지도자들 대다수가 암살당해버렸잖아. 그렇게 암살해버린 주제에 무슨 근대화를 따져. 자기네식의 근대화가 아니면 근대화가 아닌 거야? 독립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것은 역사의 자료를 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숨겨놓고 자기들의 근대화만 믿으라고? 응?
자기네들의 서구의 근대화 맞지 않으니까 죽여서라도 역사를 끊어버리겠다고? 해방 독립국에? 그래 놓고 근대화야? 근대화가 뭔데 도대체? 근대화가 뭐야 도대체? 식민주의자 자체적으로 주장하는 근대화가 뭐냐고요? 서구 자본주의 종속화잖아요 이게. 응? 어떤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잖아. 서구가 주장하는 근대화는 서구화예요. 결국은 중심과 주변 문제라고, 센터와 주변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바로 시스템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엠마뉴엘 월러스탠버는 아니라 뭐 사미르 아민, 폴 바란, 펄 스위치, 칼 폴라니, 페르낭 브로델 모두 같은 의견이잖아요. 근대화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종속하는 거예요. 선진국에 종속하는 거라고. 그것도 선진국의 지배층한테 종속하는 거예요. 매판 하라 이 말이에요. 근대화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식민지 현장에 가보면 본국 지배층이 식민 매판 지배층을 관리하는 주인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다고. 총독부 공무원이 인도 경찰의 주인이고, 영국 은행하고 영국 기업이 인도 은행하고 인도 기업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아무튼 식민이면 식민이라는 거예요. 식민주의면 식민인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식민이면 식민이지 무엇을 그 근대화냐고. 그게 이제 문서로서도 이제 끝나버린 식민주의가 이제 모두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돼버렸어 지금. 그래서 식민주의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서구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식민주의를 당한 사람 입장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식민주의를 한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라고요. 평생 식민주의를 연구했던 로날드 허바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학자들한테 모두 코멘트를 받고 이럴 정도로 이 사람 이상의 어떤 기능적인 그 식민 제국주의를 연구한 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리한 바, 식민제국 지배체제는 제국의 지배층이 식민 매판층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식민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국 국민들도 현지로 이주하고 장사하고 차별하면, 사람들 차별하면 또 식민주의가 된다 이거죠. 이민 오지 않으면 그냥 제국주의로 남는다 이거지. 제국 지배층도 떠나버리고. 그겁니다. 뭐 굉장히 단순하죠. 해당 지역의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국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놈이 식민지도 계속 지배한다 이거지. 목적은 당연히 착취고. 간단한 도식이에요. 그래서 식민 착취 방법은 역사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거지. 해당 식민지의 이제 경제 자원, 수익성, 뭐 주변 강대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그 식민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부터 작게 12가지까지 나열을 해놔요. 식민 방법도 실제로 혼재를 하죠. 하지만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착취형이 있고 정착형이 있고 제국형이 있고 그렇죠. 착취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식민지에 정착하지 않고 착취만 하는 식민주의죠. 영국의 인도 식민주의가 뭐 그대로 착취형이고요. 프랑스와 벨기에도 착취형이고요. 가서 오래 살 것도 아니면서 자원하고 노동력만 자초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정착하면서 착취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스페인이 주로 그랬습니다. 영국도 그랬어. 영국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에 정착하면서 착취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노예를 사거나 원주민을 싸게 부려갖고 플랜테이션 만들어 그래서 광산을 운영하든가, 그리고 거기 그냥 살아요. 새끼 낳고 삽니다 거기서. 그렇게 정착형 식민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흔히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식민지 정치 경제 체제를 본국의 착취 구조 안으로 넣어버리고 주권은 줘버려. 근데 그 주권이 지금 그 주권이 아니지.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착취형 식민주의 뭐 아프리카 아시아가 대표적이죠. 그죠?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착취형을 보자고요. 착취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사례를 주로 보자고요. 먼저 이제 보호와 교육을 명목으로 식민지 정치 지도자들을 제거하거나 보섭해서 주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외교권 같은 걸 뺏는 거지. 근데 반란을 또 일부러 유도해 갖고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경쟁기업, 외국의 타 제국의 경쟁기업이나 민족기업을 파괴해 버리죠. 깡그리 밑동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역하고 계급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죠. Divide and rule이죠. 분열 통치. 이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만들어 그리고 매판 자본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장악한 다음에 식민 주민들을 농노처럼 부리게 되죠. 자기 혼자서 돈을 다 벌지 못하니까 식민 원주민 자본가들한테 돈을 벌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50% 이상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관세, 수수료 다 합치면 한 75% 뺏어가거든. 그러니까 민족 자본이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이렇게 인도를 착취를 했어요. 영국이. 근데 다른 나라 지역도 비슷하게 착취를 한 거지. 그래서 영국은 인도 중산층한테는 제대로 된 직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육은 시켜줬어요. 교육.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나는 선진국이고 너는 후진국이다. 선진, 후진, 성실, 게으름, 평화, 불량, 이렇게 본국의 식민 통치에 가치를 심어요.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민주의자들은 항상 원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그래. 언어와 역사를 뺏어야 되거든. 그래 가치관을 뺏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불안정한 직업에 식민 가치 교육을 받은 중산층들이 갈 곳도 없어. 직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변호사, 기자, 문학가야. 요 세 직업밖에 없어요. 식민주의에서 자유직업바로. 나머지는 모두 경찰, 법관, 공무원, 군인, 교수, 교사. 이 식민지 통치 행정에 현지 주민들을 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위에서 딱 통치 한 사람만 하면 돼. 이게 바로 3만 명의 영국인이 3억 명의 인도인을 통치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영국은 고문을 공포정치로 일부러 이용을 했어요. 매판 경찰들하고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전 인도 사람들한테 고문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지가 200년이 넘어가. 그리고 인도인은 탐욕적이고 잔인하고 압제적이다 이러면서 자기네 아주 백서에다가 적어놨어. 그렇게 1850년대 언저리에 영국 의회에 또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아주 잔인하고 압제적이라서 법으로 심각하게 경찰력으로 막 맞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인도 정부도 인도 사람들은 맞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경찰력을 되게 크게 만들어 놓잖아. 경찰을 영웅시하고 경찰들한테 몽둥이를 들려갖고 길거리에서 인도인을 두들겨 패게 만들었다. 이 무슨 개 같은 나라냐고 이 나라가. 예? 이게 식민주의의 잔재예요. 이래갖고 식민 지식인이나 대중이 말이야 스스로 자립할 가능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정신을 다 뺏어버린 거지 뭐. 두 번째가 정착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착취형이라면 두 번째가 정착형. 스페인식 정착형이죠, 그죠? 이 정착 식민 형태의 특성은요, 원주민을 죽인다는 특성이 있어요. 멕시코 같은 중미, 남미, 남아공, 미국 이런 게 그런 예입니다. 들어가서 원주민을 일단 죽여요. 그런 다음에 노예로 새로운 노동자들을 끌고 오죠. 이거 대표적인 정착형 식민주의예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주민을 먼저 죽여. 아니면 쫓아내버려. 그런 다음에 총독부나 괴뢰 정부를 세워요. 그런 다음에 식민 제국 국민이 땅과 자연을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죠. 그리고 본국과 결별해서 독립국가를 세워요. 그게 어떤 나라죠? 미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남미, 시몬드 볼리바르에서 독립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다 그 말이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인종 계층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착 식민 자체가 만들어 놓은 계층 분열에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다.
남미에는 그 스페인 사람, 크리올료, 응? 거기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 메스티조, 서로 혼혈 섞인 사람들, 인디오 모두 섞여 있어. 응? 이 사람들과 총괄적인 DNA를 지금 살펴보면 장기적인 식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럽형이 많아요. 브라질은 콜롬비아도 많고 푸에르토리코도 많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모두 장기적인 정착형 식민지였다 이거지. 반면 볼리바르, 페루는 이 식민 스페인과 잘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 착취형을 당했어. 볼리비아, 페루는. 과테말라, 칠레, 멕시코 이쪽은 절충적인 그런 식민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착 식민 유형의 사례를 보면 이게 원주민하고 각종 본국 인종들이 막 섞이는 바람에 나중에 식민국이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국민 주권 행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특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분열된 국민들을 총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사를 소수가 결정하는 이런 괴뢰적인 정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이걸 이제 인터널 콜로니얼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적 식민주의. 이게 장기적으로 괴로운 나라가 돼버린다고 이런 나라들은. 차라리 아싸라게 그냥 착취하고 떠나버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면 차라리 유럽 인종이 대다수인 그 브라질이 차라리 운영하기가 더 쉽나?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남미의 식민 역사를 보면 참 아픔이 끝없이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그렇게 섞여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를 섞은 그 환경에서 인종 간 위기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뭐. 자,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처럼 간접적인 식민주의, 흔히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식민주의가 있습니다. 그 식민주의하고 제국주의의 그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의 필수 조건은 이민족은 다 떠났고 원주민만 남겨놨는데 해당 지역의 매판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옛날 식민지의 매판 계층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이게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야. 기능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호바트가 얘기한 거예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있다고. 이 제국주의는 말이에요. 해당 식민지의 주권을 강탈하지 않으면서 주권 행사의 조건을 강탈해버리지. 그래갖고 스스로 옛날 식민지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 이게 제국주의 체제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 해방하고 독립 이후에도 자국민에 의해서 스스로 연장되는 식민주의다. 이거죠. 이 식민 통치 기간 동안의 그 행정가들, 이 매판 행정가들이 독립 이후에 나라의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벌어진 일이다 그 말이지 이게. 아프리카의 영국과 이제 프랑스 식민 해방국이 아직도 이 영국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이 매판 엘리트하고 분열된 중산층 대중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옛날 식민주의처럼 제국 사람들이 와갖고 지배하지 않지. 이 제국 사람들은 옛날 식민지 그 매판층, 매판층만 지배하면 그냥 식민주의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제국주의로 뭐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자주인 라디오는 그 제국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아직도 강력하게 살아있는 그 매판 지배층, 요 놈들을 항상 주시를 했죠. 예?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한국 역사가들한테 전라도 1000년사를 쓰라 그랬더니 일본 역사를 써놨다고.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웃기도 않은 일이 왜 벌어지냐면 매판 지배층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 지배층에 남아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어? 이런 놈들을 용서하면 안 돼요. 이제 아프리카도 매판 지배층들이 많이 사라져 갑니다. 어? 인도에 거대하게 남아있고 남미에 엄청나게 남아있고 한국에는 얼마나 남아있지? 잘 모르겠네. 근데 이런 일 동북공정 지지하는 미친 정신병자들도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이 한국의 지배층에 옛날 그 매판 지배층의 그 핏줄이 쭉 이어 내려오는 것 같긴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아프리카가 벗어나고 있고요. 인도도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작은 움직임이 있어. 인도에서도. 남미는 좀 솔직히 얘기해서 좀 힘들고요. 한국도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